마키아벨리 피정한 진실을 응시한 철학자의 통찰. 성실하게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는데 왜 세상은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이용만 당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만나볼 인물은 500년 동안 악마의 대변인이라 불린 사나이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리더는 반드시 망한다라고요. 이 서늘한 경고는 피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함은 당신을 지킬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가 전수하는 뼈아픈 생존의 법칙, 군주론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일부 결핍의 시대, 관찰자의 눈을 뜨다 1469년부터 1498년까지 가난한 서재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 1469년 5월 3일 르네상스의 찬란한 꽃이 만개하던 피렌체에서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은 화려한 꽃밭이 아니라 메마른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베르나르도 마키아벨리는 가난한 법률가였고 가문을 일으킬 재산도 정치적 인맥도 없었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메디치 가문의 황금기였습니다. 로렌초 대 메디치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화려한 축제를 열 때 어린 니콜로는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화려함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축제 뒤편에서 속삭이는 정적들의 음모를,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권력 다툼을, 그리고 강대국들의 침략 위협에 떨고 있는 이탈리아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 가문은 책을 살 여유조차 없었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며 빌려온 고대 로마의 역사서들이 어린 니콜로의 유일한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체패했는가? 그 답은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과 단호한 결단력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에게 자비를 베풀 때와 철저히 파괴해야 할 때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 교훈은 훗날 마키아벨리 철학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목격하다. 10대 시절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교육은 키케로의 수사학과 플라톤의 이상주의였습니다. 교사들은 덕스러운 군주는 백성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통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478년 니콜로가 9살 때 파치 가문의 음모가 일어났습니다. 메디치 가문에 대항한 파치 가문은 부활절 미사 중에 로렌초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줄리아노는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고 로렌초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폭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렌초는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잔혹하게 처형했고 그 시신들을 궁전 창문에 매달아 전시했습니다. 어린 니콜로가 본 것은 이상적인 인문주의 군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피를 흘릴 줄 아는 현실의 권력자였습니다.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무적이라 불리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용병 군대는 프랑스의 정규군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심은 진짜 충성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경험은 훗날 그가 시민군을 창설하고 전술론을 집필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청소년기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아름다운 말과 이상으로 가득 찬 교과서와 배신과 폭력으로 얼룩진 현실 사이의 간극. 이 간극을 직시하는 것이 곧 마키아벨리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해하겠다. 2부 피비린내 나는 외교 현장에서 완성된 철학. 1498년부터 1512년까지 서기장이 된 이상주의자. 1498년 29세의 마키아벨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제2서기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책 속이 아닌 현실 속에서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작은 도시국가의 대표로서 강대국 군주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잔인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약소국의 외교관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해도 강대국은 듣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 경험은 그의 유명한 명제로 이어집니다.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모두 망하고 무장한 예언자는 성공한다. 아무리 고귀한 이상을 가졌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힘이 없다면 역사의 각주로 사라질 뿐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악의 스승인가 생존의 교과서인가. 1502년 마키아벨리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서자이자 당대 최고의 야심가 체사레 보르자와의 조우입니다. 보르자는 교황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탈리아 중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외교사절로 그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때마다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레미로 데 오르코의 처형 사건이 가장 유명합니다. 보르자가 새로 점령한 로마냐 지역은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신복 레미로 데 오르코를 총독으로 보내 철권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레미로는 무자비했습니다. 도둑은 손목이 잘렸고 반역자는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질서는 잡혔지만 민심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자 보르자는 놀라운 수를 둡니다. 어느 날 아침 광장 한복판에 레미로의 시신이 두 동강난 채 전시되었습니다. 옆에는 피 묻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르자는 공표했습니다. 이 잔인한 자를 처벌했노라.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폭군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기술이구나. 나쁜 일은 타인에게 시키고 그 원망이 자신에게 향하려 할 때 그 타인을 버림으로써 자비로운 이미지까지 얻는 것.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천재적인 수였습니다. 보르자는 또한 적을 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귀족들을 초대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적들은 화해의 제스처라 생각하고 무장을 풀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어 교살당했습니다. 보르자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적을 어설프게 용서하면 복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적을 만들었다면 완전히 파괴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이 사건들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도덕 교과서에서는 이런 행동을 절대 악이라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르자의 영토는 평화로웠고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만약 그가 우유부단하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어땠을까요? 반란이 일어나고 더 많은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르자의 운명은 마키아벨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1503년 보르자의 아버지 교황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리고 보르자 자신도 병에 걸립니다. 새로운 교황 율리오 2세는 보르자의 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보르자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는 스페인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보며 군주론했습니다. 보르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단 한 가지 실수를 제외하고는 그것은 자신의 최대적이 교황이 되도록 허용한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 비르투를 가졌어도 운명 포르투나의 악수를 받으면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자신의 생사를 타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용병의 배신과 시민군의 탄생. 1509년 마키아벨리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피렌체는 오랫동안 반란을 일으킨 피사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피렌체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온 용병에게 전쟁을 맡겼는데 이들은 돈만 받으면 대충 싸우다가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것은 노예로 사는 것과 같다. 그는 직접 발로 뛰어 피렌체 시골의 농민들을 설득해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농민들이 뭘 알겠어?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믿었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는 사람의 용기는 돈으로 사는 용병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1509년 피렌체 시민군은 마침내 피사를 함락시켰습니다. 이는 마키아벨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론을 집필하며 주장합니다. 용병은 무능하거나 야심적이다. 무능하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야심적이면 군주를 배신한다. 따라서 진정한 방위는 자국민으로 구성된 군대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군사 이론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통해 더 큰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이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개인도 조직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선의에 기대어 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노예입니다. 산부 몰락과 고독 속에서 불멸의 통찰을 얻다. 1512년부터 1527년까지 고문실에서 배운 인간의 본성. 1512년 마키아벨리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스페인 군대의 지원을 받은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복귀하고 공화정은 붕괴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반역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는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을 받습니다. 양손을 뒤로 묶어 밧줄로 공중에 매다는 고문입니다. 어깨 관절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죄를 자백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침묵했습니다. 고문관들은 더 세게 당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버텼을까요?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는 인간의 한계와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보았다. 권력은 육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영혼까지 굴복시킬 수는 없다. 이 경험은 그의 철학에 중요한 층위를 더합니다. 그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존엄성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새 교황의 대사명령으로 석방된 마키아벨리는 모든 관직에서 박탈당하고 피렌체 근교의 시골 마을 산탄드레아로 유배됩니다. 화려했던 외교관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초라한 농가와 책들 뿐이었습니다. 서재에서의 화려한 귀환. 마키아벨리의 유배 생활은 처음에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친구 프란체스코 베토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일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숲으로 가서 나무를 팹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새를 잡는 사람들과 만나 하찮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점심은 가족들과 먹고 오후에는 여관으로 가서 주인, 정육점 주인, 제분업자, 벽돌공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합니다. 욕설이 오가고 팬이 단위로 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며 나는 내 두뇌가 곰팡이로 뒤덮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됩니다. 저녁이 되면 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재로 들어가기 전 나는 진흙투성이의 평상복을 벗고 궁정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치 왕을 아련하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나는 따뜻하게 환영받고 나만을 위한 음식을 먹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은 친절하게 답합니다. 4시간 동안 나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걱정을 잊습니다. 가난도 죽음의 공포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그들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고독하고 화려한 밤들이 모여 군주론이 탄생했습니다. 1513년 불과 몇 달 만에 쓰인 이 짧은 책은 인류의 정치 사상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군주론, 비정한 사랑의 고백. 군주론은 누구를 위해 쓰인 책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에게 바쳐진 책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통해 다시 관직에 복귀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책은 그의 조국 이탈리아에 대한 절규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제국의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된 이탈리아는 통일된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외칩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보다, 페르시아의 종보다, 아테네의 노예보다 더 비참합니다. 지도자도 없고 질서도 없으며 패배하고 약탈당하고 갈갈이 찢기고 짓밟혔습니다. 이방인들이 이탈리아의 입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까? 누가 이 야만을 끝낼 것입니까? 이것이 군주론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악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된 조국을 구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절규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백성이 안전하고 국가가 보존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도덕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믿었습니다. 사부 마키아벨리의 핵심 철학체계. 인간 본성론. 인간은 이익의 동물이다. 마키아벨리 철학의 출발점은 인간에 대한 냉정한 관찰입니다. 그는 군주론 17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란 은혜를 쉽게 잊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며 이익에는 눈이 먼 존재들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다음 말입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결코 잊지 않는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수십 년간 외교 현장에서 발견한 인간 본성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이 냉소적 인간관은 마키아벨리를 비도덕주의자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리더는 이를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인간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리더는 배신당할 준비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그는 권력관계를 구축할 때 다음을 강조합니다. 1. 상호 이익의 원칙 타인을 움직이고 싶다면 그에게 이익을 제시하라.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인간의 선의는 변덕스럽지만 법과 제도는 일관적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3. 힘의 뒷받침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힘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정의는 힘이 있을 때만 실현됩니다. 사랑과 공포의 변증법. 마키아벨리의 가장 유명한 명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둘 다 갖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둘 다 갖기 어렵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왜일까요? 그의 설명은 명쾌합니다. 사랑은 의무감의 끈으로 유지된다. 하지만 인간은 이기적이게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이 끈을 끊어버린다. 반면 처벌에 대한 공포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마지막 선물 마키아벨리가 당신에게 건네는 3가지 질문. 마키아벨리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습니까? 당신의 경력에서, 관계에서, 인생에서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실망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추구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마키아벨리의 모든 냉혹함 뒤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 그가 권력의 기술을 가르친 이유는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 합니까? 당신의 가족? 당신의 팀? 당신의 꿈?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이익뿐입니까? 답이 마지막 것이라면 당신은 마키아벨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 당신만의 군주론을 쓰십시오. 마키아벨리는 1513년 몇 달 만에 군주론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그의 58년 인생 전체의 경험이 응축된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당신만의 군주론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한 문장이 됩니다. 당신이 맺는 관계가 한 장이 됩니다. 당신이 극복하는 위기가 한 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당신의 군주론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세상의 비정함을 보았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 나는 강해졌지만 그 힘을 선을 위해 사용했다. 나는 현실을 직시했지만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배웠지만 인간의 마음을 간직했다. 이것이 진정한 마키아벨리주의입니다. 냉혹함과 온정,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힘과 자비의 역설적 조화. 최종 문장. 1527년 6월 21일 피렌체 근교의 초라한 농가에서 한 남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했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인류의 스승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서점의 책장에서, CEO의 책상에서, 정치인의 손에서, 그리고 생존을 고민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권력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어려운 선택을 내리는 용기, 세상의 비정함 속에서도 인간으로 남는 용기.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의 제방은 튼튼합니까? 당신의 검은 날카롭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정글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500년 전 한 남자가 촛불 아래에서 당신을 위해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지도를 들고 당신만의 길을 개척할 시간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립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는다. 운명의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제방을 쌓을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